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 어제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요. 8년을 구형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8년 구형 지나치다 누가 봐도 표적 수사 이렇게 최우신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8년을 구형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CJ ENM 등에 대한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특별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8년을 구형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쓴 웃음 같은 미소를 졌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네. 8년이라는 구형은 너무 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던 대목은 마지막 최후 진술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 내가 했던 수사에 대한 것 때문에 여기서 네. 보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고 있는 것처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을 당시에 주인 검사로 우병우 전 수석이 활동을 했었던 전력이 있는데, 지금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수사에 대한 압박이 과거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8년이 구형됐는데 사실은 본 게임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그 구속영장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이 공판 과정에서 혐의들은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최종적인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서 결국은 구속되게 됐던 거는 민간인과 공직자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이기 때문에 그 재판 2라운드는 이제 막 시작되는 터라 우병우 전 수석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정치 보복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일 건지,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때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때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2009년 4월 31일 기억하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어렵겠지만 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정확하죠? 저는 저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저런 말을 했다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기록이 아니고 저거는 됐습니다. 조사하고 뒤에 입회한 변호인도 계시고요. 네. 그럼 저런 말 제가 한 적 없습니다. 그대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우병우 씨 당신은 더 이상 민정수석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그저 최순실 국정농단 조연으로 검찰농단의 역을 맡아 사욕을 채운 증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수사 검사였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이제 당시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이제 벌써 2년 전이네요. 그때도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주인 검사였다는 사실이고요. 그것이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지금 현재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마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어제 1심에서 이제 최종 구형이 내리면서 8년이라고 하는 사실 예상보다는 조금 높은 중형이 아니겠습니까? 중형이 구형된 것에 대해서 아마도 그 8년형을 구형받은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참여했던 이 죄로 아마 보복을 받는구나라는 억울함을 좀 드러낸 것 같은데, 저는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병우 전 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또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의 또 심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저는 문제 삼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인데, 네. 과연 어제 1심에 이른바 아까 김병현 박사 이야기했지만 본심은 남아있는데 본건은 남아있고 애초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관련된 1심에서만 벌써 8년이 구됐다는 것이, 여기 법조인 계십니다만 과연 양형 기준으로 사실상 좀 감정적인 구형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우병우 전 수석이 밉고 우병우 전 수석이 얄밉긴 합니다. 얄밉긴 합니다만 한 사람에 대한 얄미운 감정하고 그 사람이 졌다고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형 기준은 달라야 되는데, 저는 8년은 누가 봐도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과하다고 보셨는데. 근데 그렇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하는 역할이 원래 뭘까요? 그러니까 그 검찰 출신을 기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게 어떤 그런 법적인 조언을 이제 가장 측근에서 잘
해줘야 할 그런 이제 의무가 있는 그런 공직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 마지막 변론 때 A4 한 4-5장 정도의 그 종이에 쓴 글을 들고 나와서 읽었다고 하는데 보면은 청와대의 그 업무 관행에 따라서 그냥 합법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했다라는 부분은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무수히 많은 그 혐의들을 제대로 막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의 책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자기네 갖고 있는 그런 권력을 제대로 그래서 대통령의 업무를 제대로 합법적으로 보좌하는데 쓰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그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그 본연의 감찰 업무를 굉장히 게을리한 이제 그런 등의 책임은 저는 이제 가벼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8년 하고 구형이 그렇게 과하다고만은 볼 수 예, 없다라는 분명히 입장이신 이제 건가요? 뭐 구형 그 양형 기준표에는 맞게 구형을 했겠죠 검찰이. 그래서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도 뭐 10년까지 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덮여져 있으니까 뭐 15년까지도 가능하지만 이제 그거에선 절반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심한 정도의 그런 구형은 아니지 않을까. 두 분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김병민 박사의 우병우 전석이 선택은요? 그래서 그 공을 재판부에 넘겼습니다. 재판부에 넘겼다. 사법정의가 네. 살아있으면 재판부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죠. 사법정의를 얘기를 했나요? 왜냐하면 네. 방금 전에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까지 양형 기준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8년이라는 구형은 너무 과하다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표적 수사 등등에 대한 얘기들이 결국 재판부가 법치주의에 의거해서 판단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의 해명은 조금 좀 어색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에서 따랐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영하 변호사 얘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신문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는데 왜 아무도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지? 최순실에 대해서. 그게 바로 민정수석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민정수석이 얘기 안 해줬으니까 나는 몰랐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다 우병우 수석 당신이 네. 똑바로 보고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고 하고 박 전 대통령 우병우 수석한테 공을 던졌고 우병우 네. 수석은 대통령이 시켰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재판에 나가서 제대로 협조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여전히 참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상황인 거죠. 저 구형은 이제 사실상 정치 구형이에요. 검찰 입장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구형을 사실 한 거죠. 그리고 검찰도 아마 저렇게 8년 해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고 또 이제 결국은 재판부의 공을 검찰이 떠넘긴 꼴이 사실 된 거예요. 그렇지만 저 정치적 어떤 구형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위에서 시킨 대로 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는 이제 부하 직원들도 이제 위에서 잘못된 걸 시키게 되면은 이런 사례를 통해서 특히 국정에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법과 소신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는 어떤 그 구형의 의미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지금 1심에서 적절하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김재일 변호사 하나만 더요. 지금 이제 아직 본 게임은 들어가지도 않았다. 직권남용에 대해서 지금 8년 구형입니다. 다시 또 지금 짚어볼 대목은 구속된 이유이기도 했던 이제 불법 사찰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재판이 남아 있는데 그 죄가 더 커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두 개의 형을 이제 따로따로 선고를 하게 되면은 이 뒤에 선고를 할 때는 앞에 어느 정도 선고됐는지를 고려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에 그 형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법원이 아마 조정을 해서 그 뒤에 선고 형은 조금 줄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균형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합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합산인데요. 네, 합산인데 뒤에 재판의 형을 선고할 때는 앞에 거를 고려해서 선고한다. 고려해서?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 김상민 의원하고 진짜 의견이 항상 같았는데 오늘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정치구형이라고 규정을 하시고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사람이 믿고 범죄자가 미워도 그 감정을 섞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형을 하는 건 제가 좀 잘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아까 다들 이야기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는 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죄하고 사실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에 대해서 8년을 구형하는 거고 뒤에 또 본게임이 남아있는 합치면 15년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15년을 받았다는 것이 김 의원님 말대로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말라라는 정치적인 경고의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한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좀 구형하는 근데 이제 보통은 구형만큼은 선고가 안 나오니까요. 아, 물론 그렇죠. 거의는 그랬는데 이제 정말 재판부의 공이 넘어왔으니까 재판부는 어떻게도 결정을 할지 곧 결정이 나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북한이 어젯밤에 금강산 합동 공연을 열지 못하겠다 돌연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한밤에 기습 통보 어떤 의도가 깔려 있을까요? 오늘 조간신문들이 대부분 일면에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아일보로 신문 일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일보부터 보실까요? 네, 동아일보의 오늘 머릿 기사는요. 기획 기사를 내세웠네요. 83대 17 어떤 숫자일까요? 일과 개인 삶의 시간 비율이 우리나라 사람들 83대 17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고장난 워라밸 시계,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뜻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의 시계를 고치자 이렇게 제언하는 기획 기사를 내세웠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건데요. 네, 두 번째 기사 보실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다음 달 4일 금강산 합동 공연 돌연 취소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국회 부랴부랴 소방안전법 오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임시국회 첫날 법사위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네, 다음 기사 보실까요? 기재부와 행안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 80%가 채용 비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기관장 8명을 해임하기로 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시겠습니다. 경향신문 머릿기사 역시요. 그 동아일보 일면기사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채용비리 공공기관장 관용은 없습니다. 8명 즉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연루자 퇴출 고강도 대책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역시 남북한 합동 금강산 공연이 북측이 취소하겠다고 돌연 통보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쪽에 그 언론 열병식 보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세 번째 기사는요. 지금 인터넷을 들썩이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현직 여검사가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8년 전 법무부 간부가 성추행했다. 이렇게 어렵게 폭로를 했는데요. 8년이 지난 이 얘기 왜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됐을까요? 잠시 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역시 머릿기사예요. 북한의 어제 한밤의 취소 통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사진부터 좀 보실까요? 안도미키 일본 선수죠. 그리고 배우 장근석 씨, 최문순 지사 이렇게 지금 강원도청 임시성화대에서 성화 밝히는 모습을 지금 사진으로 전하면서요. 네, 오늘이 평창올림픽 바로 10일 전입니다. 열흘 앞두고 7년의 기다림 어느새 10일 남았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또 오늘 사진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0.7%에 놀라서 동원령, 이 0.17%라는 숫자가는요.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한 확률을 따져보니까 0.7%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숫자에 놀라서 관계장관들이 당장 신청서를 받아오라며 공무원을 체근하고 나섰다.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오늘 박민혁 차장이 오늘의 신문기사 2개를 콕 집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문 콕! 박 차장 오늘은 어떤 기사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강남 집값에 대해서 다소 상반된 내용의 보도를 한 한겨레와 조선일보 보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겨레부터 보겠습니다. 한겨레는 15면에 단독 기사로 제목이 강남 사구 아파트값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5년에서 10년짜리가 더 들썩들썩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감정원의 연령대별 아파트값 동향 자료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년 초과 10년 이하 이게 지난 2달 사이입니다. 5.8%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건축을 포함한 20년 초과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5%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초과 아파트가 강남의 급등세를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 강남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일보 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일면을 통해서 강남 불패 절반의 진실이란 기획 기사를 통해서 강남 부의 상징인 아파트 집값은
10년 전보다 낮더라.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건 조금 다른 제목입니다. 그 예를 어떤 예가 들었냐면 도곡동이나 대치동에 있어서 한 12억, 40평대나 50평대 아파트들이 12억에서 15억 정도 하는데 이게 10년 전에 비해서 한 1, 2억가량이 더 낮은 거다. 그러면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진단은 이 교육에 유리하고 입지가 좋은 강남에서도 강남이 다 오른다는 게 아니라 새 아파트하고 재건축 아파트만 오르지 나머지는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코디였습니다. 박명 차장님 궁금한데요. 근데 네. 강남에서 집값 오르지 않은 네.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한겨레 보도처럼 전반적으로는 다 올랐습니다. 근데 오르지 않은 곳은 일부 있겠죠. 일부가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